내 남편이 사실은 당신 친아들이었어요? 혜미의 갑작스런 질문에 춘자는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40년 전 고아원에 맡긴 아들이 자신의 사위라는 믿을 수 없는 진실. 그렇다면 손자 준호는 사실상 자신의 친손자였던 것입니다. 황혼에 찾아온 재혼이 숨겨진 혈연의 비밀을 드러내면서 평온했던 가정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노인회장으로 체면을 중시하던 박상두는 이 충격적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리고 자신이 친어머니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태호는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운명의 장난 같은 이 기이한 인연은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가을 경기도 평택의 한 단독주택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엌에서는 오춘자가 김치를 담그느라 정신이 없고 거실에서는 박상두가 신문을 펼쳐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노부부의 일상 같았지만 집안 곳곳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박상두는 올해 74으로 동네 노인회장을 맡고 있는 인물입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에 항상 깔끔하게 차려입는 모습이 그의 성격을 말해주고 있었죠. 체면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상두는 몇 년 전 아내와 사별한 후 홀로 지내다가 2년 전 오춘자와 재혼했습니다. 외로운 노년을 달래려는 마음도 있었지만 동네 사람들 앞에서 혼자 사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게 더 큰 이유였습니다. 오춘자는 69으로 상두보다 5살 어립니다. 작은 키에 둥글둥글한 얼굴, 항상 웃는 표정을 짓고 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뭔가 숨기고 있는 듯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갑니다. 춘자 역시 홀몸으로 지내다가 상두와 만나 재혼했는데 이 결혼에 대해서는 자신만의 복잡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여보, 신문에 뭐 재미있는 기사라도 있어요? 춘자가 김치 양념을 묻힌 손을 앞치마에 닦으며 물었습니다. 상두는 신문을 내려다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물가는 계속 오르고 젊은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난리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두의 딸 박혜미가 손에 봉지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49살의 혜미는 상두를 많이 닮아 키가 크고 인상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재혼 이후로는 집에 올 때마다 얼굴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혜미가 인사를 건넸지만 춘자 쪽으로는 시선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혜미 왔구나. 뭐 가져온 거야? 상두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그냥 과일 좀 사왔어요. 아이들 줄 거예요. 혜미의 말에서 아이들이라고 한 것은 자신의 아들과 딸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춘자가 부엌에서 나와 인사했습니다. 혜미 고생했어요. 차라도 한 잔 드세요. 하지만 혜미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금방 갈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던 상두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혜미야, 너 좀 그렇게 굴지 마라. 춘자가 얼마나 신경 써주는데. 혜미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저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온 건 결국 돈 때문이겠지. 하지만 이런 마음을 아버지 앞에서 드러낼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좋으시다면 저야 뭐. 혜미가 어쩔 수 없이 대답했지만 그 말투에는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춘자는 이런 혜미의 태도를 모르지 않았습니다. 재혼 초기부터 혜미가 자신을 곱게 보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신에게도 이 재혼에는 단순히 늙은 홀몸을 의지하려는 것보다 더 깊고 복잡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번 주말에는 준호 돌잔치니까 다 같이 모여야죠. 춘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혜미의 손자로 곧 돌이 되는 아이였습니다. 상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우리 손주 돌잔치인데 온 가족이 모여야지. 하지만 혜미는 내켜하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아이가 너무 어린데 큰 잔치는 부담스러워요. 그래도 돌은 한 번뿐인데. 춘자도 준호를 무척 예뻐하잖아. 상두가 춘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춘자는 순간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준호를 생각하면 가슴 한편이 이상하게 아려왔습니다.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묘한 기분이 들었는데 그게 단순히 손자에 대한 애정 때문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네, 준비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춘자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혜미는 더 이상 집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는 갈게요. 아이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요. 상두가 아쉬워했습니다. 벌써 가? 저녁이나 먹고 가지. 다음에 들릴게요. 혜미는 서둘러 나갔습니다. 혜미가 떠난 후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상두는 신문을 다시 집어들었고 춘자는 부엌으로 돌아가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춘자는 배추를 씻으면서 혜미의 차가운 시선을 떠올렸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혜미는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준호 돌잔치 이야기가 나올 때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느끼는 이상한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상두 역시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딸이 춘자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 보면 속상했지만 그렇다고 혜미를 탓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새 어머니를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였으니까요. 하지만 노년의 외로움을 달래줄 동반자가 필요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둘만 앉은 식탁은 유난히 적적했습니다. 춘자가 정성껏 차린 밥상이었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준호 돌잔치 준비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춘자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상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소. 혜미 혼자 하기엔 너무 벅찰 거요. 그런데 춘자가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혜미가 저를 많이 싫어하나 봐요. 상두는 젓가락을 놓고 춘자를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요. 혜미도 마음 좁은 애는 아니니까. 하지만 춘자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 들어온 이유가 단순하지 않다는 걸 혜미가 언젠가 알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혼란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두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상두는 곧 잠에 들었지만 춘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준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 아이의 눈매가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친숙함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없어서 답답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고 춘자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일상이지만 그 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언젠가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혜미의 집은 돌잔치 준비로 분주해졌습니다. 친척들과 지인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고 집안은 아이의 웃음소리와 어른들의 담소로 가득했습니다. 상두는 평소보다 한층 더 기분 좋은 표정으로 손님들을 맞았고 춘자는 부엌에서 음식을 나르느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할아버지, 준호가 정말 많이 컸네요. 친척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상두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벌써 걸음마도 시작하려고 하고. 준호는 돌복을 입고 방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통통한 볼에 큰 눈망울을 가진 아이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으며 까르르 웃고 있었습니다. 혜미는 아들 옆에서 사진을 찍느라 여념이 없었고 사위인 김태호도 옆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35으로 키가 크고 인상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회사원으로 일하면서 성실하게 가정을 꾸려가는 모습이 상두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혜미와 결혼한 지 7년째로 큰딸 지은이와 이제 막 돌이 된 준호를 두고 있었습니다. 춘자는 부엌에서 나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아이가 손님들에게 둘러싸여 웃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을 봐도 이런 감정이 들지 않았는데 준호만 보면 왜 이렇게 마음이 아련해지는지 모르겠었습니다. 춘자 씨, 고생 많으시네요. 친척 중 한 명이 춘자에게 인사했습니다. 아니에요. 이런 기쁜 날에 도울 수 있어서 제가 더 기분 좋아요. 춘자가 웃으며 대답했지만 시선은 계속 준호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돌잡이 시간이 되자 모든 사람들이 준호 주변으로 모였습니다. 상두가 준호를 안아올려 돌상 앞에 앉혔습니다. 실, 쌀, 연필, 돈 등이 놓인 상 앞에서 준호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것저것을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뭘 잡을까? 혜미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연필을 집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공부 잘할 아이네, 똑똑하겠다며 축하해줬습니다.
춘자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준호가 자신을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눈망울과 마주친 춘자는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매가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춘자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해 보이는데요. 옆에 있던 사람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그냥 좀 더워서요. 춘자가 손으로 이마를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태호가 준호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준호 연필 잡았네. 아빠처럼 똑똑해지려나 봐. 춘자는 태호가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다가 갑자기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태호의 옆얼굴이 순간 다른 사람의 얼굴과 겹쳐 보였습니다. 40년도 더 된 옛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1981년 여름 춘자가 28이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춘자는 한 남자와 뜨거운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태호와 비슷한 키에 인상도 흡사했습니다. 특히 웃을 때의 눈매가 똑같았습니다. 안 돼. 설마. 춘자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김정수였습니다. 당시 춘자는 그와 결혼을 약속했지만 집안의 반대와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결국 헤어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춘자에게는 감춰야 할 비밀이 하나 생겼습니다. 정수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던 것입니다. 당시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매우 차가웠던 시절, 춘자는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낳아 고아원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평생의 비밀로 묻고 살았습니다. 춘자 어디 아파요? 상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춘자는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잠깐. 하지만 마음은 계속 어수선했습니다. 태호의 얼굴이 정수와 너무 닮았습니다. 나이를 계산해보니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태호는 1989년생으로 35살이었습니다. 춘자가 아이를 고아원에 맡긴 것이 1982년이었으니 만약 그 아이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면 아니야, 말이 안 돼. 그냥 우연일 거야. 춘자가 속으로 부정하려 했지만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돌잔치가 한창일 때 춘자는 태호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말하는 투 웃는 모습, 심지어 걷는 자세까지. 모든 것이 젊은 시절의 정수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태호 씨는 고향이 어디예요? 춘자가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저요? 대전이에요. 어려서부터 거기서 쭉 살았거든요. 태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춘자의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대전. 바로 자신이 아이를 맡긴 고아원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혹시 부모님은? 춘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저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어서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태호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춘자는 현기증이 날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들고 있던 접시를 놓을 뻔했습니다. 춘자 씨, 정말 괜찮으세요? 혜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춘자가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태호가 혹시 자신이 40년 전에 버린 아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신이 할머니 역할을 하고 있는 준호는 자신의 친손자일 수도 있다는 끔찍한 가능성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돌잔치가 끝나고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간 후 춘자는 혼자 방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40년 전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정수와 함께했던 시간들, 임신을 알았을 때의 충격, 아이를 보내야 했던 그날의 아픔. 정말 그럴까?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걸까? 춘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연치고는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했습니다. 태호의 외모, 출생 연도, 고향, 그리고 고아원 출신이라는 사실까지.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춘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만약 자신의 추측이 맞다면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운명의 장난일까요? 아니면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려는 징조일까요? 준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의 눈망울 속에서 느꼈던 묘한 친숙함이 이제는 확신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핏줄이 핏줄을 알아보는 것일까요? 춘자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작은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평생 숨기고 살아온 비밀이 이런 식으로 다시 나타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지금의 평온한 생활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돌잔치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춘자의 마음은 계속 불안했습니다. 태호에 대한 의심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강해졌고 결국 춘자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상두가 노인의 모임에 나간 사이 춘자는 조심스럽게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혜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미야, 태호 씨 회사 이름이 뭐였더라? 갑자기 왜 그러세요? 혜미가 의아해했습니다. 아, 상두 아버지가 물어보셔서요. 젊은 사람은 어떤 일을 하나 궁금하시대요. 춘자가 자연스럽게 둘러댔습니다. 아, 그래요? 대한제약이라는 회사예요. 영업팀에서 일해요. 춘자는 메모지에 적으며 물었습니다. 대학은 어디 나왔더라? 경희대학교 경영학과요. 왜 이렇게 자세히 물어보세요? 그냥 궁금해서요. 우리 사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요. 춘자가 웃으며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춘자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상두가 몇 년 전에 사준 컴퓨터였는데 춘자는 기본적인 인터넷 검색 정도는 할 줄 알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리면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김태호 경희대학교. 검색창에 입력했지만 별다른 정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른 방법을 생각해봤습니다. 대전의 고아원들을 검색해보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 대전에 있던 고아원들의 목록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춘자가 기억하는 곳은 푸른솔 고아원이었습니다. 자신이 아이를 맡긴 곳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문을 닫고 다른 기관으로 통합되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춘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때 다른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태호의 군 복무지를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혜미 딸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2살인 지은이는 할머니를 좋아해서 전화를 받으면 항상 반가워했습니다. 지은아, 할머니야. 아빠가 군대는 어디서 다녀왔는지 아니? 아빠가 강원도 어디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래? 부대 이름 같은 건 못 들었니? 글쎄요. 아빠가 군대 얘기는 잘 안 해서요. 지은이가 천진난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춘자는 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더 직접적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태호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호 씨, 저 춘자예요. 아,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태호가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돌잔치 때 못다 한 얘기가 있어서요. 시간 나시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태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내일 오후에 시내 커피숍에서 만나면 어떨까요? 혜미는 모르게 우리끼리만요. 다음 날 오후 춘자는 약속 장소인 커피숍에서 태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두근거려서 커피를 마셔도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곧 태호가 들어왔고 춘자는 손을 흔들어 자리를 알렸습니다. 어머니, 오래 기다리셨어요? 태호가 앉으며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방금 왔어요. 춘자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커피를 주문한 후 춘자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태호 씨, 개인적인 얘기를 물어봐도 될까요? 네, 뭐든지 물어보세요. 고아원에서 자라셨다고 했는데 혹시 친부모에 대한 기억이나 정보가 있나요? 태호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그런 건 거의 모르죠. 고아원에서도 자세한 얘기는 안 해줬어요. 그래도 혹시 어떤 기록이나 있긴 해요. 몇 년 전에 고아원 기록을 찾아본 적이 있거든요. 태호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여기 보세요. 태호가 꺼낸 것은 낡은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 발급한 신상 기록서였는데 거기에는 간단한 정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춘자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읽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 성명 김정수, 어머니 성명 오춘. 나머지 글자는 번져서 보이지 않았지만 오춘이라는 글자는 분명히 보였습니다. 춘자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해 보이는데요. 태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춘자는 종이를 내려놓고 물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손떨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추측이 맞았습니다. 태호는 40년 전에 자신이 고아원에 맡긴 아들, 즉 자신의 친아들이었습니다. 네. 이 기록은 언제 받으신 거예요? 춘자가 가까스로 물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받았어요. 혜미가 궁금해해서요. 근데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춘자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지금 태호에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려진다면 모든 것이 망가질 것이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태호 씨가 어려서 고생한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아파서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왜 갑자기 이런 걸 물어보시는지. 춘자는 서둘러 둘러댔습니다. 아, 그냥 우리 가족이 된 사람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요. 혹시 친부모를 찾고 싶어 하시나 해서요. 아니에요. 지금 가족이 있으니까 충분해요. 태호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40년 전 정수의 웃음과 똑같아서 춘자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의 옛 연인과 닮은 이 남자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커피숍을 나온 후 춘자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멈춰 섰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서 상황을 정리해봤습니다. 태호는 1989년에 태어났고 자신이 아이를 낳은 것은 1982년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면 그 시기가 맞아떨어집니다. 그리고 고아원 기록에 나온 부모 이름도 일치했습니다. 그럼 준호는 내 친손자인 거야? 춘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얼마나 복잡한지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상도와 재혼해서 태호의 장모가 되었는데 실제로는 태호가 자신의 친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준호는 자신의 친손자이면서 동시에 사위의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지? 춘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춘자는 자신의 방에 들어가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40년 전의 일기장, 편지들과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쳐보니 당시의 심정이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1982년 3월 15일. 오늘 아이를 고아원에 맡겼다. 내 마음을 찢어놓는 일이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정수와 헤어진 후 혼자 키우기에는 너무 힘들었다. 아이야, 미안하다. 언젠가 좋은 부모를 만나서 행복하게 자라기를 바란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의 아픔이 40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이의 아들이 자신의 가족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운명이란 게 정말 이런 걸까? 춘자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상도에게 말하면 재혼이 파탄날 것이고 혜미에게 말하면 가정이 깨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태호에게 말한다면 그의 인생도 송두리째 흔들릴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춘자는 편지들을 다시 상자에 넣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밤늦게 상두가 돌아왔을 때 춘자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거대한 비밀을 안고 있다는 부담감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이제 준우를 볼 때마다, 태호를 볼 때마다 자신이 품고 있는 진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평생 숨겨온 비밀이 이런 식으로 다시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후 춘자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했지만 태호와 준우를 대하는 태도에서 미묘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준우를 볼 때마다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서 스스로도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 토요일, 혜미 가족이 상도의 집에 놀러 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격식을 차려 맞았을 춘자였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태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춘자는 거의 달려가다시피 하며 맞이했습니다. 태호 씨, 어서 와요. 고생했어요. 춘자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훨씬 더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태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혜미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평소 춘자는 정중하지만 거리감을 두는 편이었는데 오늘은 유난히 반가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준호를 안고 들어온 태호를 보자 춘자의 눈에서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그 작은 아이가 자신의 친손자라는 사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준호야, 할머니한테 와라. 춘자가 팔을 벌렸습니다. 아이는 춘자에게 안기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춘자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내 핏줄, 내 친손자. 이런 마음으로 아이를 안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준호를 정말 예뻐하시네요. 태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춘자는 준호를 더 꼭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손자인데요. 그 말을 하면서도 춘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정말로 우리 손자가 맞으니까요. 하지만 그 진실을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 가슴을 답답하게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춘자는 평소보다 훨씬 더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태호가 좋아할 만한 메뉴를 일부러 만들었고 준호를 위한 이유식도 따로 준비했습니다. 춘자 씨, 오늘 왜 이렇게 음식을 많이 하셨어요? 혜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가족이 모였는데 당연히 잘해드려야죠. 춘자가 대답했지만 혜미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식사 중에도 춘자는 계속 태호와 준호를 챙겼습니다. 태호의 반찬을 덜어주고 준호가 흘린 음식을 닦아주는 모습이 평소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상두는 이런 춘자의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춘자가 우리 가족을 정말 잘 챙겨주네. 하지만 혜미는 불편했습니다. 예전에는 거리감을 두던 춘자가 갑자기 이렇게 나서는 모습이 어색했습니다. 점심 후 상두가 낮잠을 자러 들어가고 태호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혜미는 춘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춘자 씨, 요즘 좀 이상해요. 특히 태호하고 준호한테 너무 잘해주시는 것 같은데. 춘자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런가요? 그냥 가족인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전에는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갑자기 왜 이렇게 달라지신 거예요? 혜미의 날카로운 질문에 춘자는 어쩔 줄 몰랐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도 없고 거짓말을 하기도 어려웠습니다. 별 이유는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정이 든 것 같아요. 춘자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이요? 혜미의 눈빛이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때 준호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춘자는 얼른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준호 왜 울어? 할머니가 있잖아. 아이를 달래는 춘자의 모습을 보며 혜미는 더욱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친할머니가 손자를 돌보는 것 같은 자연스러움이 있었습니다. 준호가 할머니를 많이 좋아하네요. 화장실에서 나온 태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춘자는 준호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잖아요. 네. 태호가 다시 물었습니다. 춘자는 깜짝 놀라며 당황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아이들은 할머니를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혜미는 그 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왜 나왔을까요? 오후가 되자 춘자는 태호와 함께 마트에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준호 기저귀도 떨어져 가고 이것저것 살 게 있어서요. 태호는 기꺼이 따라 나섰습니다. 둘이 마트에 가는 동안 혜미는 집에서 상두와 함께 있으며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트에서 춘자는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보였습니다. 태호가 좋아할 만한 과자를 사고 준호를 위한 이유식도 여러 종류 골랐습니다. 어머니, 너무 많이 사시는 거 아니에요? 태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가족을 위한 거니까. 춘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하면서 춘자는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호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왜 우세요? 춘자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가족이 있다는 게 고마워서요. 태호는 춘자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오래 지내다가 가족을 얻게 된 기쁨이라고 여겼죠. 어머니도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태호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춘자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태호가 자신을 진짜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정작 진실은 이렇게 복잡하다니. 집으로 돌아온 후 춘자는 준호를 안고 혼자 있을 때마다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손자 할머니가 많이 사랑해. 하지만 이런 말을 들은 혜미는 점점 의심이 커져갔습니다. 춘자의 행동이 너무 부자연스러웠고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 혜미는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춘자 씨가 요즘 너무 이상해.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무슨 소리야? 그냥 우리한테 정이 든 거 아닐까? 태호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뭔가 달라. 특히 당신하고 준호를 대하는 태도가. 혜미는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춘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태호와 준호에게 보인 자신의 행동이 너무 급작스럽게 달라진 것 같아서 후회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안 이상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들통날 거야. 춘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 내 증손자인데 모른 척할 수가 없어. 복잡한 감정에 휩싸인 춘자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작은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것이 축복인지 저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편 혜미는 자신의 집에서 남편과 아이들이 잠든 후 혼자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춘자의 변화된 모습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혜미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춘자의 행동 변화가 너무 급작스럽고 부자연스러워서 도저히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결국 혜미는 직접 조사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버지가 노인의 활동으로 바쁜 평일을 이용해 춘자의 방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상두가 외출하고 춘자가 마트에 간 사이 혜미는 조용히 집에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춘자의 방문을 열고 들어간 혜미는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옷장, 화장대, 서랍들. 특별한 것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침대 밑에 오래된 상자가 하나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상자를 꺼내 열어보니 오래된 편지들과 사진들이 들어있었습니다. 1980년대에 쓰여진 편지들이었는데 내용을 읽어보니 혜미는 깜짝 놀랐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김정수라는 남자가 춘자에게 보낸 연애 편지였습니다. 춘자야,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해. 우리 꼭 결혼하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편지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춘자야,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어.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결혼하기 어려울 것 같다. 미안해. 혜미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춘자에게 과거에 아이가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은 춘자의 일기장이었습니다. 1982년에 쓴 것으로 보이는 일기를 읽어보니 혜미는 더욱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1982년 3월 15일. 오늘 아이를 고아원에 맡겼다. 대전의 푸른솔 고아원이라는 곳이다. 정수와 헤어진 후 혼자서는 도저히 키울 수 없었다. 아이야, 미안하다. 엄마가 무능해서 너를 지켜주지 못했다. 혜미는 일기장을 놓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대전, 푸른솔 고아원. 이 단어들이 낯익었습니다. 태호가 자라온 곳이었습니다. 설마 그런 거야? 혜미의 머릿속에 끔찍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더 읽어보니 일기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아이 아버지 김정수는 키가 크고 눈이 큰 남자였다. 웃을 때 눈가에 주름이 생기는 게 매력적이었다. 아이가 아버지를 닮아서 잘생겼으면 좋겠다. 혜미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 묘사가 태호의 외모와 너무나 일치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종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고아원에서 받은 영수증이었는데 거기에는 남아 1982년 2월 21생 부모. 성명 김정수 오춘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혜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태호의 출생 연도, 고아원 위치, 부모 이름.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그럼 내 남편은 춘자 씨의 아들이라는 거야? 그리고 준호는 춘자의 손자고. 혜미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상황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춘자는 자신의 친아들을 사위로 둔 채 자신의 친손자를 손자로 여기며 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 혜미는 중얼거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편지들을 제대로 넣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춘자가 돌아오기 전에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했습니다. 상자를 다시 침대 밑에 넣고 방을 나온 혜미는 거실에서 진정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생각을 정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30분 후 춘자가 마트에서 돌아왔습니다. 혜미야, 언제 왔어? 혜미는 춘자를 바라보며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웃고 있는 춘자의 모습이 이제는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방금 왔어요. 혜미가 겨우 대답했습니다. 그래? 차라도 끓여줄까?
춘자가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혜미는 춘자와 마주 앉아 있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니에요, 금방 갈 거예요. 왜? 태호랑 준호는 안 왔어? 회사 일로 바빠서 못 왔어요. 혜미는 서둘러 핑계를 댔습니다. 춘자는 아쉬워했습니다. 그래? 준호 보고 싶었는데. 그 말을 들은 혜미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제 춘자가 준호를 보고 싶어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친손자니까 당연히 보고 싶을 수밖에요. 그럼 저는 갈게요. 혜미가 서둘러 일어섰습니다. 벌써? 저녁이나 먹고 가지. 다음에 먹을게요. 혜미는 도망치듯 집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혜미는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버지에게 말하면 재혼 생활이 파탄날 것이고 태호에게 말하면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것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혜미는 태호가 아이들과 놀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평소 같으면 따뜻한 가정의 모습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지금은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여보, 왜 그렇게 늦었어? 태호가 물었습니다. 혜미는 태호를 바라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남자가 사실은 춘자의 친아들이라는 걸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그냥 아버지 댁에 다녀왔어. 장모님, 장인어른은 잘 계셔? 장모님이라는 말을 들으니 더욱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춘자는 태호에게 장모가 아니라 친어머니였으니까요. 저녁 식사 중에도 혜미는 계속 멍하니 있었습니다. 준호가 이유식을 흘리며 먹는 모습을 보면서도 이 아이가 춘자의 친손자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멍해? 큰딸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혜미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혜미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뭔가 힘든 일 있어? 혜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혜미는 태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혹시 친부모에 대해서 더 알고 싶지 않아? 태호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그냥 궁금해서. 글쎄, 굳이 알고 싶지는 않아. 지금 가족이 있으니까 충분해. 혜미는 태호의 대답을 들으며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태호는 진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혜미는 잠을 이루지 못하며 계속 고민했습니다. 한편 그날 밤 춘자도 불안했습니다. 혜미가 오늘 평소와 다르게 어색했던 이유가 뭔지 궁금했습니다. 혹시 뭔가 눈치챈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설마 들켰을까? 춘자는 이불을 뒤집어쓰며 걱정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날 밤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안 사람과 진실을 들킨 것 같아 불안한 사람, 둘 다 각각의 이유로 괴로워했습니다. 이제 이 비밀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혜미는 며칠 동안 혼자서 이 끔찍한 진실을 품고 있어야 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낮에는 태호와 아이들을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이 비밀을 계속 숨길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털어놓을 것인가. 일주일이 지난 어느 토요일, 혜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춘자와 단둘이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상두에게는 시장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춘자와 함께 집 근처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춘자는 혜미의 표정을 보고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춘자 씨. 혜미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주세요. 뭐리요? 춘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호에 대해서요.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춘자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혜미는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춘자의 일기장을 복사한 것이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춘자는 그 종이를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춘자 씨 방에서 찾았어요. 1982년 3월 15일 일기. 대전 푸른솔 고아원에 아이를 맡겼다고 쓰여 있어요. 춘자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서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아이 아버지 이름이 김정수라고 되어 있어요. 태호의 고아원 기록과 똑같아요. 혜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춘자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이렇게 들통날 줄은 몰랐습니다. 맞아요? 혜미가 다시 물었습니다. 춘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 대답을 들은 혜미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추측과 확신 사이에는 이렇게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럼 태호는 춘자 씨 아들이고 준호는 춘자 씨 손자라는 거예요? 그래요. 춘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혜미는 벤치에서 일어나 몇 걸음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혜미가 돌아서며 소리쳤습니다. 춘자는 고개를 들어 혜미를 바라봤습니다. 나도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고요? 몰랐다고요? 그럼 언제 알게 된 거예요? 준호 돌잔치 때. 태호를 보는 순간 느낌이 이상했어요. 너무 옛날 사람을 닮아서. 춘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태호의 얼굴에서 김정수를 본 순간 고아원 기록을 확인한 과정,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된 충격까지. 그래서 요즘 태호하고 준호한테 그렇게 잘해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내 아들인데, 내 손자인데. 모른 척할 수가 없었어요. 혜미는 춘자의 말을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우리 가정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며느리가 된 거고 준호는 친손자가 된 거잖아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춘자가 무릎을 꿇으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혜미는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이 완전히 엉망이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춘자가 울면서 물었습니다. 혜미는 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세요? 혜미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상두 씨는 아무것도 모르세요. 태호도 모르고요? 네, 태호도 몰라요. 혜미는 상황의 복잡함에 현기증이 날 것 같았습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은 자신과 춘자뿐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요? 아버지한테 말하면 재혼이 깨질 거고 태호한테 말하면. 혜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춘자가 혜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혜미는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혜미야, 제발. 아이들한테만큼은 아무 잘못도 없어요. 준호랑 지은이한테는. 아이들요?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준호는 제 아들이면서 동시에 춘자 씨 손자고 지은이는 제 딸이면서 동시에 춘자 씨 손녀라고요? 춘자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혜미는 벤치에 다시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우리 집안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혜미야, 부탁이야. 이 일을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말아줘. 다른 사람이요? 제 남편한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태호가 알면 얼마나 충격받을까요? 혜미도 그것이 걱정되었습니다. 태호는 평생 고아로 살아오며 나름대로 상처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진실을 알게 된다면 어떤 충격을 받을지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속이고 살자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춘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아이들이 놀고 있고 연인들이 산책하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춘자 씨. 혜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물어보는데 처음부터 알고 우리 집에 온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 몰랐어요. 만약 알았다면 절대 상두 씨와 결혼하지 않았을 거예요. 혜미는 춘자의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우연치고는 기가 막히게 들어맞았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마음이에요? 태호를 아들로 보는 거예요? 사위로 보는 거예요? 춘자는 한참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둘 다예요. 아들이기도 하고 사위이기도 해요. 그래서 더 괴로워요. 준호는요? 친손자예요. 보면 볼수록 사랑스럽지만 동시에 죄스러워요. 혜미는 춘자의 복잡한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분노와 절망을 덜어주지는 못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고 공원에는 점점 사람들이 줄어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벤치에 앉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혜미야. 춘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정말 가족이 되고 싶었어요.
40년 전에 버린 내 아이를 그리워하며 살았는데 이런 식으로라도 다시 만날 수 있게 돼서. 그만해요. 혜미가 말을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춘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것도 없었습니다. 일단 집에 가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혜미가 일어섰습니다. 혜미야, 제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두 사람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상두는 두 사람이 심각한 표정으로 돌아온 것을 보고 무슨 일인지 물었지만 둘 다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진실을 아는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고 그 벽은 날이 갈수록 더욱 높아져만 갔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지만 혜미와 춘자 사이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기만 했습니다. 혜미는 밤마다 불면에 시달리며 이 비밀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했고 춘자는 언제 모든 것이 폭로될지 몰라 전전긍긍했습니다. 상두는 두 사람 사이에 이상한 기류를 느끼면서도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답답해했습니다. 마침내 혜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태호가 아이들과 놀이터에 간 사이 혜미는 아버지와 춘자를 거실에 불러앉혔습니다. 아버지, 춘자 씨. 혜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상두는 혜미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긴장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춘자는 이미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져서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거짓으로는 살 수 없어요. 이 집안에 숨겨진 진실이 있어요. 무슨 소리야? 상두가 당황했습니다. 혜미는 가방에서 춘자의 일기장 복사본을 꺼냈습니다. 춘자 씨에게는 과거에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상두는 깜짝 놀라며 춘자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무슨? 1982년에 대전 푸른솔 고아원에 아이를 맡겼어요. 아이 아버지 이름은 김정수였고요. 춘자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에요. 혜미가 계속했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결혼했는데. 상두는 불안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네, 맞아요. 바로 태호예요. 그 순간 상두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태호는 춘자 씨가 40년 전에 버린 아들이에요. 즉, 춘자 씨의 친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상두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상황은? 상두가 중얼거렸습니다. 춘자 씨는 제 시어머니가 아니라 태호의 친할머니이고 준호는 춘자 씨의 친손자예요. 춘자는 견딜 수 없어서 일어나려 했지만 혜미가 막았습니다. 아직 다 끝나지 않았어요. 앉아 계세요. 상두는 춘자를 노려봤습니다. 이게 사실이요? 춘자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언제부터 알고 있었소? 상두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준호 돌잔치 때부터요. 태호를 보고 의심이 들기 시작해서. 그럼 한 달 넘게 우리를 속이고 있었다는 거요? 춘자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상두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안을 걸어다니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아버지. 혜미가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 상두가 소리쳤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어? 춘자가 일어나서 상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상두 씨, 용서해주세요.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고? 그럼 지금은 알면서도 계속 속이고 있었잖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말하면 모든 게 다 무너질 것 같아서. 상두는 춘자를 내려다보며 분노했습니다. 지금도 다 무너졌소. 내가 무슨 면목으로 동네 사람들을 만나겠어.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태호가 아이들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거실의 심각한 분위기를 보고 태호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분위기가? 혜미는 남편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 태호도 이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태호. 혜미가 남편을 불렀습니다. 앉아봐. 왜? 무슨 일인데? 태호가 아이들을 옆방으로 보내고 거실로 왔습니다.
혜미는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혜미야, 대체 무슨 일인데? 태호가 다시 물었습니다. 상두가 대신 입을 열었습니다. 태호야, 앉아라. 충격적인 얘기를 해야겠다. 태호는 의자에 앉으며 불안해했습니다. 장인어른, 무슨? 춘자에게 과거에 아이가 있었다. 태호는 춘자를 바라봤습니다. 네. 1982년에 고아원에 맡긴 아이가 있었는데. 상두는 말을 잇기 어려워했습니다. 혜미가 대신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 아이의 아들이야. 태호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춘자 씨가 40년 전에 낳아서 고아원에 맡긴 아이, 그 아이가 바로 당신이에요. 태호는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럼 춘자 씨가 제 친어머니라는 말씀이세요? 맞아. 태호는 춘자를 바라봤습니다. 춘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태호야. 정말 미안해. 춘자가 울먹였습니다. 태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해? 그럼 준호는? 태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친손자지. 상두가 대답했습니다. 태호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평생 고아로 살아오며 가족이 그리웠는데 이런 식으로 가족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언제부터 아셨어요? 태호가 춘자에게 물었습니다. 준호 돌잔치 때부터 너를 보고 내 아버지를 닮았다고 생각했어. 그럼 한 달 넘게 저를 속이신 거네요. 춘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태호는 머리를 감싸며 앉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해요? 상두가 말했습니다. 받아들일 게 뭐 있어? 이미 엉망이 다 됐는데. 아버지. 혜미가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뭐가 아버지야? 이 상황에서 무슨 아버지? 태호는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저는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태호야. 춘자가 불렀지만 태호는 대답하지 않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혜미도 뒤따라 나가려 했지만 태호가 손을 저으며 혼자 있고 싶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거실에는 상두와 춘자, 혜미만 남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혜미가 물었습니다. 상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어. 춘자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찾은 가족이었지만 그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동네에 알려지면. 상두가 중얼거렸습니다. 그건 막아야죠. 혜미가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하지만 세 사람 모두 이 상황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이상 예전과 같은 평온한 생활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네 사람 모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각자의 방에서 이 복잡하고 기괴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맺어진 인연이 이렇게 비틀어질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폭로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이 기이한 가족은 각자 나름대로 현실과 타협하며 살아가려 노력했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이 서로 다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변화를 선택한 것은 태호와 혜미였습니다. 태호는 진실을 알게 된 후 몇 주 동안 심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평생 그리워했던 가족을 이런 방식으로 만나게 된 것에 대해 기쁨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혜미 역시 이 복잡한 관계 속에서 더 이상 평범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민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해? 혜미가 조심스럽게 태호에게 말했습니다. 태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캐나다 말이야? 응. 회사에서 캐나다 지사 파견 제안이 왔잖아. 지은이랑 준호 교육 환경도 좋을 거고. 사실 이민은 이 복잡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도피였습니다. 태호도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장인어른하고 춘자 씨는 뭐라고 하실까? 태호는 아직도 춘자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아버지는 이해하실 거야. 춘자 씨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 2달 후 태호는 회사에 캐나다 파견을 신청했고 받아들여졌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아빠 직장 때문에 외국에 가서 살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은이는 아쉬워했지만 새로운 환경에 대한 호기심이 더 컸고
준호는 아직 어려서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떠나는 날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 가장 힘들어한 것은 춘자였습니다. 40년 만에 찾은 아들과 손자를 다시 보내야 하는 상황이 너무 가혹했습니다. 태호야. 춘자가 태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정말 미안하다. 태호는 복잡한 표정으로 춘자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원망하지는 않아요. 그냥 운명이 이상하게 꼬인 것 같아요. 준호랑 지은이 잘 키워야 해. 네, 걱정 마세요. 준호는 춘자에게 안기며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춘자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상두는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며 착잡했습니다. 재혼 생활이 이런 식으로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잘 가라. 건강하게 살고 가끔 안부는 전해줘라. 상두가 태호에게 말했습니다. 네, 장인어른 건강하세요. 가족들을 뒤로하고 출국장으로 사라지는 태호 가족을 보며 춘자와 상두는 각자의 마음으로 이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로부터 또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집에 돌아온 상두와 춘자의 생활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대화는 줄어들었고 서로에 대한 신뢰는 깨져버렸습니다. 상두는 춘자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을 완전히 용서할 수 없었고 춘자는 그런 상두의 차가운 시선을 견디기 어려워했습니다. 상두 씨. 춘자가 어느 날 저녁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해요. 상두는 신문을 내려놓고 춘자를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사는 게 서로한테 고통일 뿐이에요. 당신도 힘드시잖아요. 상두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성격 차이라고 하면 될 거예요. 상두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이런 일을 겪을 줄은 몰랐소.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한 달 후 두 사람은 조용히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동네에는 성격 차이로 인한 협의 이혼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구체적인 사정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춘자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오랜만에 혼자가 된 생활이었지만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태호와 준호 생각을 하며 지냈습니다. 가끔 혜미에게서 아이들 사진이 담긴 편지가 왔는데 그럴 때마다 춘자는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상두도 혼자가 된 후 쓸쓸함을 느꼈습니다. 노인회장직도 사임했습니다. 체면을 중시하던 그에게 이혼이라는 현실은 큰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2025년 봄 춘자는 작은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며 조용히 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마당에 앉아 태호 가족 사진을 보고 있던 춘자에게 이웃이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손자 사진이세요? 춘자는 잠시 멈칫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하고 손자예요. 잘생겼네요. 외국에 사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캐나다에 있어요. 보고 싶으시겠어요? 춘자는 사진을 가슴에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럼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볼 수 있으니까 감사해요. 그 말을 하면서도 춘자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자신이 지키고 싶었던 것은 결국 자신의 핏줄이었는데 그 핏줄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캐나다에서 태호 가족은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회사 업무에 적응했고 혜미는 아이들 교육에 전념했습니다. 지은이는 현지 학교에 다니며 영어를 배우고 있었고 준호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호는 가끔 한국에 있는 춘자를 생각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원망스럽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평생 찾지 못한 가족을 만났지만 그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여보, 춘자 씨 생각해? 혜미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가끔 어머니인 줄 알았다면 다른 마음으로 대했을 텐데. 지금도 늦지 않았어. 연락이라도 해봐. 태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마음 정리가 안 돼.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상두는 혼자 지내며 규칙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아침 운동, 독서, 텃밭 가꾸기. 소박하지만 평온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끔 춘자 생각이 날 때도 있었지만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춘자는 마당에서 꽃을 키우며 지냈습니다. 매일 태호와 준호의 사진을 보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혜미에게서 온 편지를 읽으며 멀리서나마 가족의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내가 지켜주고 싶었던 건 결국 내 피였구나. 춘자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내 피 때문에 다 무너져 버렸구나. 저녁 무렵 석양을 바라보며 춘자는 생각했습니다. 운명이란 참 기묘한 것이었습니다. 40년 전에 어쩔 수 없이 버린 아이를 이런 방식으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새로운 상처를 만들 줄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들과 손자와 함께했던 시간들은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밤이 되어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춘자는 마당 의자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캐나다에서도 같은 별을 보고 있을 태호와 준호를 생각하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치유되지 못한 황혼의 사랑과 숨겨진 인연. 그것이 남긴 것은 씁쓸함이었지만 동시에 삶의 신비로움이기도 했습니다. 인연이란 때로는 이렇게 기이하고 아픈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